여러분 안녕하세요. 편집자 K입니다. 오늘은 7월에 함께 읽고 싶은 책 4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책은 언캐니 밸리라는 책입니다. 표지에 이 홀로그램 후가공이 굉장히 멋있죠. 여러분 언캐니 밸리라는 표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대로 직역을 하자면 어떤 불편한 골짜기 이런 뜻이 되는데 어떨 때 쓰냐면 인간을 굉장히 닮은 로봇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로봇이 발전을 거듭해서 점점 인간이랑 닮아갈 때 사람들이 와 너무 신기하다 진짜 사람 같아 이렇게 탄성을 보내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은 이 로봇이 너무 사람과 가까워져서 봤을 때 약간 불편한 마음이 생기는 그 지점이 있죠. 그것을 언캐니 밸리라고 합니다. 그런 제목을 쓰고 또 표지에도 어떤 인물인 듯 로봇인 듯 알 수 없는 구름 낀 이미지 뒤에 인물이 있는 표지를 쓴 책입니다. 부제는 실리콘밸리 그 기이한 세계 속으로라고 되어 있고 저자는 애나 위너라는 1987년생 밀레니얼 세대의 저자가 쓴 책입니다. 이 책을 고른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추천사였습니다. 추천사를 지아 톨렌티노랑 장유진 작가가 썼어요. 지아 톨렌티노는 제가 몇 달 전에 이달엔 이 책으로 소개를 해드렸던 트릭미러의 저자이고요. 장유진 작가는 뭐 여러분도 다 아실 만큼 유명한 한국의 소설가이죠. 그래서 두 분이 쓴 추천사를 보고 좀 재밌겠다 싶었습니다. 두 번째로 저를 이제 이 책으로 이끈 것이 이 책의 저자가 출판계에 몸을 담았던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출판 에이전시에서 일을 먼저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원고를 검토하고 제가 하는 일이랑 비슷하죠. 좋은 문학 작품을 찾고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뭐 문화적인 소양이나 교양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에 가치를 부여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스타트업계로 이직을 해서 실리콘밸리에 몸을 담게 되면서 그곳에 대해 자기가 어떻게 보는지를 이제 쓴 책이라는 점이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읽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재밌게 읽고 있어요. 지금 한 절반 정도 읽었는데 뭐 이렇게 플래그도 여러 군데 붙여가면서 읽고 있어요. 그래서 저랑 비슷한 점이 있는 어떤 기질, 요즘 왜 재질이란 표현 쓰죠? 저랑 재질이 비슷해 보이는 어떤 사람이 실리콘밸리로 이직해서 스타트업계의 문화를 어떻게 바라봤는지 이제 쓴 책인데요. 그래서 막 시작 부분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출판계의 어려움, 출판계 뭐 사양산업이라는데 하는 그 어려움이 한국에서 출판인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 위기의식, 그런 것이 뭐 영미권도 크게 다르지 않구나 하는 지점부터 좀 재밌게 저는 읽게 되었고 그러던 어느 날 이 저자인 애나 위너가 어떤 좀 흥미로운 기사를 발견을 하게 됐어요. 그 기사가 20대 청년 3명이 만든 스타트업에 대한 기사였는데 지금 한국에도 있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밀리의 서재 같은 구독형 전자책 대여 서비스 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밝힌 3명의 젊은 20대 CEO의 기사를 보게 된 거죠. 본인이 하는 일과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저자의 눈에 아마 띄었을 텐데 저기서 일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처음으로 스타트업계로 이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빠져들어서 읽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 부분을 몇 군데 좀 읽어드려 볼까 봐요. 이런 대목들이 있습니다. 나와 친구들은 진득하게 버텼다. 책을 가까이 하는 일이 좋았고 우리가 가진 문화 자본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왜 우리는 사서 고생을 하고 있느냐고 허구한 날 투덜대면서도 속으로는 그 고생을 기꺼이 치르고자 했다. 출판계가 시대의 흐름을 발빠르게 따라가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인간의 자유로운 표현을 열렬히 사랑하고 수호하는 우리 출판인들이 책의 가치도 모르는 장사꾼들에게 넘어갈 일은 없다는 우리 스스로 선택한 이 도덕적 논리가 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우리는 삶의 맛과 온전함을 아는 사람들이었다. 동시에 과민하며 돈에 쪼들리는 사람들이기도 했다. 그래서 이직을 하려고 출판계 친구들한테 이직 소식을 알렸을 때 다들 꺼림칙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구독 모델이 작가에게 돌아갈 인세를 깎아먹진 않을까? 공공도서관 시스템을 얌체같이 베껴서 이익을 챙기려는 거네? 그런 앱은 잘 돼봤자 단독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온라인 서점과는 뭐가 달라? 출판 문화와 출판계만 피해보는 건 아니야? 이런 질문들 되게 제가 할 법한 질문인 거죠.
그래서 뭐 이 질문 보면서 그래 내 말이 나도 이런 게 궁금해 뭐 그런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막 생각을 하면서 이 애나 위너의 출판계 쪽 친구들의 입장에서 읽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애나 위너의 편을 들고서 항변한다기보다는 그래서 이 사람이 실리콘밸리로 어떻게 옮겨가서 어떻게 적응하고 뭘 해내나 라고 약간 이제 주시하면서 더 읽게 됐던 것 같습니다. 애나 위너는 실리콘밸리의 일원이 되고 나서 출판계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높은 연봉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해 가는데 내가 뭔가 일조하고 있고 발맞춰 가고 있고 여기가 변화의 최첨단이다 하는 그런 충족감도 일면 얻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쪽에서는 어쨌건 기술직이 아니었잖아요. 비기술직이자 여성이기도 한 그런 애나 위너가 본 만연해 있는 여성 혐오 문화도 있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장점의 반대쪽은 이 사회가 변화하는데 일조하는 것이 나쁜 쪽으로 변화하는 악영향을 끼치는 데에도 일조하고 있다는 말하고 크게 엇나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어떤 좌절감이라든가 이전에는 몰랐던 괴로움 같은 것들도 담겨 있고요. 이게 아마 어떤 그 실리콘밸리로 향하는 길을 쭉 따라온 테크인들과는 다른 삶을 살다가 옮겨갔기 때문에 아마 더 과민하게 어떻게 보면 아니면 더 가까이서 구체적으로 그런 감각을 느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글을 쓸 수도 있었을 텐데 이전과는 다른 방식의 커리어를 쌓아가는 일하는 사람으로서의 고민이 계속 생겼던 거죠. 스톡옵션이나 주식 같은 데만 의지하게 되고 성과만 바라게 되고 어떤 면은 굉장히 부조리하고 어떤 면은 굉장히 과잉되어 있는 이상하게 뒤틀려 있는 그 실리콘밸리의 중심부를 굉장히 가까이서 보면서 뭐 소위 이런저런 이제 현타도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외부인이 아니라 내부에 있는 자기가 그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자기 개인의 서사가 접목이 돼서 서술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는 에세이를 읽듯이 쭉 따라서 읽게 되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뉴욕타임스 북리뷰 팀에서 2020년 최고의 책 10권을 뽑았는데 이제 그 중에 한 권으로 뽑히기도 했고요. 미국의 어떤 문예 잡지에 이 내용 중에 일부 한 꼭지를 게재를 했는데 이제 그 글이 너무 막 입소문이 나가지고 뭐 2주 만에 사이트가 다운되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더 많은 이야기를 읽고 싶다라는 문의가 엄청 쇄도해서 이렇게 책으로까지 나오게 됐다고 하는데 문예지에 그 글이 실렸다는 것도 참 의미심장하죠. 테크놀로지 잡지에 실렸다면 반응이 같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찌됐건 애나 위너의 아주 개인적인 서사에 현재 그 보편적인 시대상이 담겨 있어서 좀 재밌게 많은 분들이 읽으실 수 있을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책은 또 완전히 분위기를 바꿔볼까요? 두 번째 책은 작고 아름답고 알찬 책입니다. 조너선 비스라는 피아니스트의 에세이예요. 하얗고 검은 어둠 속에서. 1980년생 피아니스트가 쓴 책입니다. 책으로 출간된 것을 한국에서 번역본으로 옮겨서 낸 것이 아니고요. 굉장히 특이하게도 이 피아니스트가 총 3번에 걸쳐서 글을 한 편씩 전자책으로 발표를 했던 것을 이렇게 3개를 묶어가지고 한 권의 책으로 출간을 한 거고 이렇게 묶어서 출간한 거는 한국이 지금 최초 이자 유일하다고 합니다. 이게 신기한 기획이죠. 일단 저는 3편의 글 중에 첫 번째 편을 다 읽었고 근래 읽은 책 중에 정말 손에 꼽게 아름다운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호가까진 아니더라도 그냥 클래식 음악에 대한 막연한 호감만 있는 분이 읽더라도 충분히 좋을 만한 책입니다. 첫 번째 글에는 이제 베토벤에 대한 사랑을 마음껏 고백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몇 곡에 대한 이 사람만의 해석이 있고 그리고 그 곡의 어떤 지점이 특별한지를 굉장히 아름다운 문장으로 잘 적어놔서 그 곡들을 좀 찾아서 들으면서 읽으니까 훨씬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얇은 책인데도 한 꼭지를 읽기가 꽤 오래 걸렸어요. 자발적인 느린 독서를 하게 만드는 책이었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쓸 때
그리고 이분은 그게 자기 업이 되기까지 한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이 그 음악에 대해서 피아니스트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쓸 때 자칫하면 감정 과잉의 문장, 뭐 좀 자기 도취적인 문장이 나오기 쉽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경계를 잘 지키면서 쓸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기준에서는 너무 잘 지킨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어떤 내밀한 고백 같은 것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고 와, 진짜 이렇게 내가 마음을 쏟은 무언가에 대해서 표현을 해보고 싶다, 나도.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질투나게 아름답게 잘 쓴 에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음악이라는 것이 참 언어화하기 굉장히 어렵죠. 언어화 됐을 때 그 아름다움이 더 살아나기는 참 어려운 예술 장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분이 쓴 것 같아요. 몇 군데 좀 읽어봐 드릴게요. 완벽한 연주에 대한 부분인데요. 나는 연주가 얼마나 완벽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갖고 있었지만 동시에 그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과도 씨름해왔다. 음악의 맥락에서 완벽이란 대체 어떤 의미인가 하는 질문이었다. 완벽이란 부정적으로 정의되는 경향이 있는 단어다. 우리는 불완전하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적어도 귀로 들어보면 안다. 그렇다면 완벽은 불완전함이 없는 상태일까? 완벽은 존재보다 부재로 확인되며 나는 그 점이 불편하다. 확실히 부실해 보이는 불완전함이 있다. 하지만 보다 더 음악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불완전함도 있다. 경험적으로 보면 무엇을 하고자 하는 음악가들은 그저 어떤 시도를 피하려는 음악가들보다 더 멀리까지 나아간다. 나쁜 발상도 결국에는 좋은 시도로 이어질 수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다. 따라서 나는 음악가들이 완벽이라는 말을 겸허하게 혹은 담대하게 사용하는 것을 들으면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진다. 나 역시 완벽을 추구하기 위해 필요한 규율과 집중력을 존중하고 그런 덕목을 기르려고 기꺼이 노력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불편한 마음이 든다. 내가 느끼는 이 같은 불편함은 크게 두 가지 본질적인 요소로 되어 있다. 하나는 완벽이라는 개념이 고정된 무엇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다. 이 같은 고정된 관념은 예술작품을 미리 정해진 것으로 상정하며 따라서 음악이 지닌 객관적인 측면을 위주로 접근하도록 유도한다. 어떤 소리를 내서 그 음악 작품이 품고 있는 완벽한 형태를 구현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자신이 그 음악의 모든 것을 다 안다고 믿는 것이다. 그런 믿음은 시야를 대단히 편협하게 만든다. 그리고 왜 연주회장에 가서 연주를 듣는 것도 있고 우리가 음반으로 녹음된 곡을 듣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 녹음 작업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 어려움에 대해서도 굉장히 긴 부분 할애해서 쓴 게 있거든요. 그 부분도 참 재밌더라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여러 층의 어려움이 있는데 일단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완벽에 가까운 완전하게 연주된 것을 듣기를 원하게 된다는 거예요. 녹음본을 들을 때는. 방금 읽어드린 것처럼 그 완벽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근원적인 물음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청중이 없다는 것. 그러니까 듣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의 연주와 듣고 있는 사람 없이 마이크만이 내 음악을 듣고 있을 때의 차이점에 대한 그런 것도 굉장히 인상적인 대목이더라고요. 연주자는 연주하고 마이크는 자신이 듣는 것을 말 그대로 음반에 집어넣는다. 이런 직설적인 과정 속에는 반응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 사실은 음악가를 내향적으로 몰아간다. 대화를 나눌 상대가 없으면 내면의 귀에 들리는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고 이상화된 연주를 하고 싶다는 불가능한 욕망은 갈수록 강해진다. 이것이 바로 녹음의 어려움이다. 음악으로 소통하고 싶다는 욕망이 음악을 통제하고 싶다는 욕망에 의해 제동이 걸리고 때로는 대체되기도 한다는 건 말이다. 물론 통제를 추구하는 것도 나름의 의미가 있지만 통제의 기본적인 기능은 제한을 만드는 것, 가능성의 한계를 부여하는 것이다. 통제하려는 충동은 음악을 인간적으로 만들려는 욕망과 충돌하게 마련이지만 스튜디오에서는 그 척박하고 고독한 환경으로 인해 통제를 향한 욕망을 버리기가 극도로 어렵다. 제가 이 책을 좋아해서 읽어드리고 싶은 부분이 너무 많네요. 그리고 미주가 있는데 미주가 꽤 길어요.
근데 혹시 이런 주석 읽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들께도 이 책의 미주는 꼭 읽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가가 직접 쓴 보충하고 싶은 말들인데 이 미주도 굉장히 아름다워요. 미주 첫 번째만 읽어볼까요? 베토벤에 대한 강박을 설명하고자 하는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아이러니가 있다. 음악에 대해 글을 쓰고 싶게 만드는 특징은 바로 글로 쓰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음악만큼 추상적인 예술 형식은 없다. 음악은 가장 강렬한 감정을 일으키지만 이런 감정을 글로 묘사하기는 어렵고 설명하기는 더더욱 어렵다. 말이나 이미지와 다르게 우리가 소리와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는 아직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 하긴 우리가 음악을 다른 방식으로 원하기나 할까? 음악 작품에 담긴 감정의 내용을 글로 표현하거나 심지어 설명할 수 있다면 굳이 우리가 음악을 연주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그러면서 본인은 어떻게든 또 써보고 있죠. 아름답게. 굉장히 내밀한 책, 내면 깊숙하게 파고드는 책을 읽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권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종종 책이 왜 좋냐라는 질문을 받을 때 뭐 이런저런 대답을 하고 자주 덧붙이는 얘기 중에 하나가 책은 굉장히 조용하다는 것이다. 저한테 그게 굉장히 큰 장점이다라고 말씀드릴 때가 있거든요. 책을 읽고 있는 그 순간에 그 적막함 가운데 이 책과 나만 어떤 관계를 맺고 거기서 이제 새로운 세상이 이렇게 몽글몽글 피어나잖아요. 그래서 참 좋지 하는 거를 이 책 읽으면서 또 오랜만에 느꼈어요. 아, 내가 이 책을 읽어서 이런 세상이 내 안에 작게나마 생겼구나 하는 그런 좋은 기분으로 읽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책은 뭐 내용도 내용이지만 기획이 굉장히 참신한 책이에요. 세 번째 책 먼저 보여드릴게요. 끝내주는 괴물들이라는 책입니다. 여기 이 책을 쓰고 또 이렇게 그림도 그린 저자, 자기 자화상인 거죠. 책 위에 앉아있는 할아버지. 네, 이 책의 저자는 알베르토 망겔입니다. 알베르토 망겔 책 한국에도 많이 나왔는데 알베르토 망구엘이라고 초반에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저도 망구엘이라는 게 더 입에 붙는데 망겔이 이제 표기법상 맞는 표기고 최근에는 알베르토 망겔이라는 이름으로 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존하는 아주 유명한 거의 원탑인 애서가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희도 책을 좋아해서 이렇게 만나게 됐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이제 그런 저희들의 어떤 대선배 격인 책쟁이인 알베르토 망겔이 쓴 끝내주는 괴물들입니다. 이 책 너무 기획이 재밌고 저도 되게 이렇게 써보고 싶고 여러분들도 한번 써보시라고 너무 권해드리고 싶어요. 저도 언젠가 이렇게 좀 구상을 해서 영상을 찍어봐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인데 뭐냐면 이 알베르토 망겔이 평생 너무나 많은 책을 읽었고 특히 그중에 이제 문학의 수혜도 굉장히 많이 받은 사람인데 자기가 일생 동안 읽은 여러 책과 그 안에서 만난 수많은 캐릭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캐릭터들이 그냥 창작물이고 실존하지 않지만 나한테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내 안에 그들이 있고 또 그들 안에서 나를 본다 하면서 내 인생에 특히 남아있는 캐릭터들을 정리를 한 책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캐릭터를 좋아하시나요? 문학 작품에? 그런 질문을 했을 때 나는 이런 캐릭터를 좋아합니다 라고 알베르토 망겔이 정리한 책이고 그 캐릭터를 자기가 이제 또 그림도 그려가지고 메꼭지 넣었어요. 이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마담 보바리의 보바리 부인 있잖아요. 보바리 부인의 남편 무슈 보바리겠죠. 그래서 보바리 씨 그리고 드라큘라, 앨리스, 파우스트, 슈퍼맨, 릴리트 같은 우리가 알만한 인물들도 있고 사오정도 있어요. 이 인물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작품의 어떤 인물들이냐를 알고 보면 더 재밌겠지만 모르더라도 이 인물들이 어떤 인물인지 아주 짧지만 명쾌하게 설명을 하고 있고
워낙에 전방위적인 독서를 지금까지 평생 해온 양반이다 보니까 이 인물들이 왜 특별한지 그것을 이제 공시적이고 통시적인 의미로도 한번 훑어주시고, 그러면서 특히 나한테 이 인물이 왜 의미가 있는지 이제 그거를 굉장히 짧은 분량에 압축적으로 쓰셨어요. 그래서 와, 이렇게 짧은 분량에 어떻게 이런 배열을 하지? 라는 생각을 좀 감탄하면서 읽었는데, 그런 구조적인 거 말고 그냥 내용 자체가 재밌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내용인 거예요. 가령 여러분 빨간 모자 이야기 아시죠? 그래서 빨간 두건 같은 거를 쓰고서 뭐 아픈 할머니한테 먹을 거를 갖다 드리게 되는 소녀 이야기. 이제 거기 그 빨간 모자를 내가 참 좋아하는 캐릭터다라고 알베르토 망겔이 꼽고서 그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갑자기 쓰는 거예요. 빨간 모자의 신조는 헨리 데이비드 소로와 마찬가지로 시민 불복종이다. 독재자 같은 어머니의 명령은 따르지 않을 수 없으니 따르기는 하되 그 과정에서 자기만의 달콤한 시간을 추구하는 것이다. A부터 Z까지 한 번에 가는 지름길이라든지 정도를 걷는 것은 그녀의 방식이 아니다. 호밀밭의 파수꾼의 홀든 콜필드라면 빨간 모자를 지지했을 것이다. 나는 누군가가 탈선하는 게 좋아. 그 편이 더 재밌고 하여튼 여러모로 낫잖아 라면서. 빨간 모자가 탈선하는 덕분에 숲이 살아 움직이고 늑대와 나무꾼이 나타나고 할머니의 낭만적인 모험도 시작된다. 빨간 모자가 탈선적 성향이 아니었더라면 이 이야기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빨간 모자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병든 할머니에게 먹을 거를 갖다 드려라 하면서 어머니가 다른데 한눈 팔지 말고 그 집으로 곧장 가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빨간 모자는 그런 성향의 아이가 아니었던 거죠. 이것도 궁금하고 저것도 좀 보고 가고 싶고 그랬던 것을 어머니의 말을 거역하고서 그녀가 여기저기 두리번 하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다 하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거죠. 다양한 인물들을 통해서 내가 책 읽기의 즐거움을 누려왔지, 나는 이 인물의 이런 점이 참 좋았던 것 같아 하면서 이제 정리를 해놓은 책이에요. 알베르토 망겔 어떤 인터뷰를 봤더니 이렇게 모아놓은, 이렇게 캐릭터들을 모아놓은 이것 자체가 참 하나의 책이구나, 나만의 한 권의 책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해요. 물론 실제로 이렇게 책이 나오기도 했지만 어찌됐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상상의 삶에 대한 모음집인 거죠. 굉장히 특별한,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의 여러 면이, 그리고 나 자신의 여러 면들이 곳곳에 담겨 있는 인물들이니까 이거 굉장히 소중한 기록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같은 책을 읽어도 이렇게 내가 특별하게 아낀 캐릭터들을 모은다라고 했을 때 동일한 리스트는 하나도 나올 것 같지가 않아요. 그쵸? 네 번째로 소개해 드릴 책도 꼭 처음부터 읽으실 필요가 없는 책인데요. 이 책은 데카메론 프로젝트입니다. 제가 몇 달 전 이달엔 이 책에서 정혜윤 작가님 책을 소개하면서 데카메론 얘기를 한번 살짝 했었죠. 이제 그것과 연장선에 있는 책입니다. 그 데카메론이 보카치오가 쓴 책이죠. 흑사병 창궐 당시에 그 힘들었던 사람들을 위로하는데 많은 도움을 줬던 책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의 21세기 버전이다, 지금 팬데믹 버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뉴욕타임스가 기획을 하고 전 세계 작가들이 호응한 우리 시대의 데카메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힘든 한 해를 보내셨군요. 안 그런가요? 라는 이 띠지 문구가 참 와닿네요. 쓴 작가들의 뭐 면면이 화려하고 우리가 뭐 아는 작가도 있고 모르는 작가가 사실 더 많기는 하지만 일단은 여러 나라의 작가들이 참여했다는 게 저는 좀 특징적인 것 같아요. 이게 뉴욕타임스에서 기획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겠죠. 여러 나라의 작가들이 쓴 작품을 한 권으로 읽어볼 기회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이 좀 좋고, 그리고 팬데믹이라는 이 특수 상황을 각자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것도 어떤 시대의 기록으로서 이 시대를 같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으로서 좀 궁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작가 이력을 읽고서 좀 궁금한 작가의 작품 먼저 읽었는데, 뭐 어떤 작품에서는 자가격리 중인 어떤 소설가의 일상을 쓰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작품은 그 마거릿 애트우드의 작품이었는데, 자가격리 중인 지구인을 돕기 위해 외계인이 지구로 오는, 그리고 지구인과 소통하는 이야기도 있어요. 이게 이제 훗날 어떻게 이 기록들이 기억되고 조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식으로건 우리가 결국 지금 할 수 있는 거를 해야 한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제 그럴 때 작가들은 이야기로서, 글로서 같이 이겨내자, 이 두려움과 고통을 이겨내보자 하는, 그래서 이야기로서 위안을 주는 것을 의무로 생각하는 작가들이 쓴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들어가는 글에서 제가 좀 읽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표시를 해왔어요. 어려운 시기에 소설을 읽는 것은 그 시기를 이해하는 방식이자 그 시기를 끈기 있게 버텨내는 방식이기도 하다. 메멘토 모리, 너는 죽어야 할 운명임을 기억하라 는 당신이 잊을지도 모르는 평범한 시간들을 위한 가치 있고 꼭 필요한 메시지다. 메멘토 비베레, 너는 살아야 할 운명임을 기억하라 는 데카메론의 메시지다.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전염병의 시대를 견디는 당대 최고의 소설가 29인이 써내려간 고통과 희망의 이야기. 고립된 시간, 제한된 공간 속에서 펼치는 넓고 깊은 통찰. 뒷뒤지 문구가 앞뒤지 문구처럼 참 확 와닿는데, 이 상황이 모두 끝나면 우리는 가끔 여기서 산책을 할 수 있겠지라고 쓰여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7월에 함께 읽고 싶은 책도 소개를 해드려 보았습니다. 7월에도 그저 몸과 마음을 단디하시고 건강 잘 챙기십사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책을 읽으면서 느끼는 어떤 몰입감, 집중력 같은 게 있죠. 이제 그런 것에 잠시 또 도피를 해서 이 참 번잡스럽고 힘든 속세의 일들을 잠깐씩 잊고 그렇게 또 하루하루 살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재밌는 책들 좀 요모조모 골라서 소개해 드리는 것으로 작은 도움이나마 드리고 싶고요. 다음 주에도 재밌는 책 몇 개 가지고 올게요.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 구간들도 좀 섞여 있고 해서 제가 주로 신간 위주로 보여드리고 있긴 하지만 구간들 중에 저희 집에 있는 여러 재밌는 책들 중에 또 몇 가지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음 주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건강하게 다시 뵙겠습니다.